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희성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1997년 첫 대선 토론 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경제, 교육, 복지 여러 주제를 놓고 다양한 토론과 대담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중대한 주제만을 놓고 논의한 심층적인 점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이 시간에는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70분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후보가 자리하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지자체장 출신 후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연일 이제 유세장에서 현장에서 유권자들 만나시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전국의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지방 분권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균형 발전 문제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고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듣는 가장 많은 말이 같이 좀 살자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도 성장 과정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고 또 특정 기업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이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실제로 이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도 사실은 이제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지방자치 그리고 균형발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겠다고 나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방자치 또 분권 균형발전을 이뤄낼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꿈꾸시는 자치와 분권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후보와 함께 오늘 자치 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호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조덕호입니다. 오늘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국은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상북도 포항의 작은 대학 한동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모두 자치 분권,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지 기대됩니다. 사실 지방의 위기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할 만큼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오래된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눈앞에 바로 닥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지 모를 이 질문을 먼저 후보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평가 점수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선거 국면이라서 어디에 대해서 몇 점 주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는데 네. 제가 채점과는 아니어서 점수를 명확하게 주긴 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 선진국 또 주민자치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 북유럽 이런 데 비교하면 매우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아예 없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점수를 못 매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력해서 이제 분권을 좀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좀 강화하고 이 지방자치단체 이름도 좀 지방정부 이렇게 좀 바꿔서 권위도 좀 부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지방정부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많이 트고 이렇게 하면 저는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국가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빚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결국 관료들, 중앙행정 관료 입장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지방에다 혹시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전국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런 과거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시장, 기초단체장, 또 광역단체장 이 책임을 약 11년 넘게 이렇게 져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주민과 가까이 있는 곳이 가장 현장을 잘 알게 되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의 이제 주권자의 의지가 행정에 직접 관철되는 정도가 훨씬 더 지방 정부일수록 낫더라라는 경험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믿고 맡기고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뤄내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잘하기 경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지자체장 출신 후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해법과 구상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지방자치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과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시는 세 분께서도 이 후보님께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어느 분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죠. 네. 사실 우리 이 후보님께서 이제 지자체장 출신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제가 우리 역사 그리고 미국의 한 50년 이후에 대통령을 담당했던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해보신 분은 어쨌든 후보로서는 유일한 분 같아요. 네, 기초와 광역을 그렇죠. 해보신 분. 그래서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한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균형 발전에 대한 체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2005년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체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화는 점점 심화되고 반대로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게 나타나고, 과연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구상하시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그 200개가 훨씬 넘는 지방 정부 중에서도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 행정을 맡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지방 정부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아서 경기도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소위 불교부 단체,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체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현재 4개. 지금 현재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남시, 그다음 경기도, 서울, 그리고 화성시 그렇죠. 이게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교부 단체 즉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지방 정부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면. 근데 자꾸 줄어들어요. 이유가 뭘까? 결국은 지방 정부의 일은 늘어나는데 재원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더 늘지 않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를 이제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성남시 재원이 많으니까 다른 데 좀 뺐자 이러는 바람에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예. 한 일도 있죠. 네. 그게 결국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최소한 이 정도라도 보장해라라고 하는 저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뺏어서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놓겠다. 성남시장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겠다. 예. 라는 이 박근혜 정부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런 극단적 선택을 예.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중앙 정부하고도 싸우고 성과를 내는구나 해서 아마 제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긴 해요. 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기초광역단체장 출신의 이제 후보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국을 다니면 왜 다 우리 친구들은 서울로 가느냐? 예. 여기서는 왜 직장을 못 구하느냐? 나도 서울로 가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근데 저는 경기도를 관할을 했는데 이 경기도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 1년에 한 15만 가까이, 뭐 많게는 18만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대책 없이 막 몰려드니까 마치 6.25 때 그 예. 예. 피난민 예. 세상처럼 이제 안 믿으실 텐데 경기도 광주 같은 데 가면요. 예.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그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교실은 증축을 못할 상황이라서 예. 질 곳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6.25 동란 이후 피난지에서 있던 일인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피난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방은 소멸하고 서울은 수도권은 폭발하는 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해서 수도권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원이 좀 남아도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자원은 남아도니까 이럴 때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예. 균형 발전 정책으로 서울 수도권에 투자해도 지금 효율이 안 생기니까 예. 이제 지방으로 투자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 경제도 살리고 국가 발전도 이뤄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네. 이미 악순환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음. 예를 들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려면 인재가 없고 예. 또 인재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가고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은 망가지니까 점점 문 닫고 예. 질은 떨어지고 예. 또 시장은 죽어가고 음.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나빠지고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악순환이 이제 시작돼 버려서 결국 이 악순환을 끊고 이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가능은 한데 이 선순환으로 바꾸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가 남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국가의 대대적 투자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결국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 낼 인프라 구축, 예를 들면 예.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지원이라고 하면 재정을 늘리는 거겠죠. 예. 자율성 확대, 또 예. 교육기관이나 뭐 아니면 산업 또는 연구기관 배치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방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이 먼저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고 기업들이나 산업 배치에서도 지방으로 가는 게 이익일 정도로 뭐 세제, 금융, 뭐 아니면 자원, 뭐 예를 들면 공장 부지 같은 이런 자원 제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선순환이 이제 시작될 수 있을 거다. 또 교육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 좀 해주고. 예. 그래서 학계에 계시니까 그런 거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지방이 사는 것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라고 보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음.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예. 예를 들면 충청권 메가시티, 뭐 예. 대구 경북권 메가시티 예. 또는 이제 전남 광주권 메가시티 움직임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실제로 메가시티로 성장하게 해주고 예. 요것만 모아가지고는 또 이게 이 시너지를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대구 경북권, 부울경, 그다음에 전남 광주권 또 전북까지 묶어서 예. 이제 남부 수도권 같은 걸 만들자. 예. 네, 싱가포르 정도의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는 예.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예. 네. 그래서 굳이 중부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고 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걸 저는 제시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다고 보죠. 이제 충청권을 행정수도를 이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했는데 예. 충청권까지 중부 수도권이 되어버렸어요.
있죠. 예.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남북권에다가 독자적인 정보, 경제, 사람의 흐름이 가능한 하나의 수도권 만들자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남부 수도권 네. 공약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위계 지방을 타개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제시를 하셨던 건데요. 결국은 이제 말씀처럼 빈익분, 부익부의 약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결단과 또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조덕규 교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토론에 나오면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네. 오늘 주제가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는데 이재명 지사님 오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평가에서 네. 자주 1등에 오르내리셨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에서 1등 오르내신 분한테 지방자치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일을 하셨는데 그럼 국정을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고민은 이재명 그 후보자께서 국민의 모섬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네. 하신 걸 듣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제가 토론할 자신이 있는데 모섬이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참 토론하기가 좀 난감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섬은 주인보다 수준이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국민들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예를 들면 전문적인 지식은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이 아주 훌륭하니까 네. 그건 빼고 저는 그만 아주 낮은 수준에 맞춰서 국민들을 묻는 것보다 좀 네. 낮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 되느냐? 그래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국민 모두가 아는 분을 모셔오는 게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세종대왕을 아, 모셔왔습니다. 네, 네. 예. 세종대왕을 왜 모셔왔나 하면은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600년 걸쳐서 한글 네. 만드셨는데 저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면 그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서 그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목 활자에 대해 찍어갖고 전 세계에 뿌려댔으면은 그게 그만 한글이 국제화가 돼가 지금 네. 추운 겨울에 그 광화문 앞에 계시지 말고 그 유엔 본부나 그 앉아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의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지방은 지방 살리면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살리면 자기가 살고 지방 살리면 지방 정부가 살아야 되고요. 다만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국가가 좀 나서서 해주는 좋지 않는 일에서 더 이상 뭐 지방 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일 건데 저는 그거보다도 희망 소멸이 더 문제다. 아, 네, 네. 희망 소멸 지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바로잡기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한 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지 말고 답을 쉽게 찾기 위해서 기울어진 시소라 그러자. 아, 네. 기울어진 시소라 그러면 답이 쉽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에 기후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기울어진 들린 쪽에다 조금 더 힘을 네. 주면 평평해지고 그다음에 시소라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재미가 있습니다. 한쪽 기울어진 시소를 타가 있으면 어린애들도 안 갑니다. 네, 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토론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주 지쳐 있는데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좀 재미나고 국민이 네, 신나는 네.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정우 후보께서 이 기울어진 시소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네.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예, 하시는군요. 네. 아니, 교수님 정말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 하면 정말 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경향이 예. 있을 텐데 시소라고 하니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는 것 같고요. 또 이 재미는 이제 그야말로 효율을 말하잖아요. 예. 제가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이걸 이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예. 경험이 어떤 거냐면 균형 발전은 다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안 되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정치적인 이유는 핵심은 표 때문이죠, 표. 예. 예를 들면 똑같은 돈을 강남에 투자할 거냐, 수도권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저기 창원 아니면 경남 뭐 이런 데 투자할 거냐. 네. 예. 예. 인구가 많은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아, 표가 예. 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렇게 코로나19 위기도 이렇게 이겨낼 정도로 분리수거하라면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협조할 만큼 뛰어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저 위기 극복 DNA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합리적인 건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이게 저의 이제 신념인데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진짜로 믿죠. 예. 그런데 제가 한번 실험이라면 좀 그렇고 제가 먼저 선도적인 일을 해본 게 경기도도 똑같은 불균형 성장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북부 지역, 동부 지역하고 이제 남서 지역하고 남서 지역에 한 1,000만 명이 살고요. 이제 북동 지역에 대개 한 350만 이 정도가 사는데 그쪽 뭐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이러니까 그렇죠. 발전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인구도 적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SOC 투자도 다 남쪽이 많고 예. 재정 투자도 당연히 남쪽이 많고. 근데 북부는 이제 화가 나니까 야 우리 차라리 독립하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시소가 기울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울어져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민들의 이제 이런 공적 마인드를 믿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들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다라고 믿고요. 예. 이제 수원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 있던 공공기관 중에 한 서너 개를 빼고는 전부 다 북동부로 다 옮겼거든요. 예. 그럼 원래 이제 예상이 한 표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표가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예. 예를 들면 계곡 정비하는 것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이게 합리적입니다. 이 불법 상태 계속 갈 수는 없고 안 하면 우리는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대안을 세워드릴 테니까 자진 철거하세요 했더니 99.7%가 다 자진 철거하거든요. 예. 이게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인드 수준이어서요. 이제 필요한 일들을 예. 용기를 가지고 예. 결단해서 집행을 하면 국민들이 모두 박수 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물론 이제 한정된 재원을 결국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걸 정치라고 하는 게 선후 경중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필요한 일, 필요 없는 일 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필요한데 예. 그중에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거냐를 결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 리더의 철학, 예. 그다음 비전, 예. 마인드, 예. 그리고 이제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감내할 용기. 예. 그다음 실제 기득권의 저항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 이겨내고 필요한 목적지를 가는 추진력, 예. 실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예. 이 균형 발전 얘기 다들 하거든요. 네. 그 균형 발전에 관한 공약을 보면 대선 후보들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 그 옛날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밀린 게 이만큼 있어요. 숙제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이거 하겠다 약속했는데 안 한 거.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필요한 일인 건 모두가 공감하니까 약속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용기와 실력이다. 예. 저는 이제 지도자의 이 결단력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네.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낼 용기가 있느냐. 예. 저는 그럴 자신은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릴 질문이 혹시 이제 표가 떨어질 것과 연결이 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참여정부 이래로 네. 국민들이 가장 그 피부에 느끼는 균형 발전 정책은 역시 혁신도시 만들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에 살면서 느끼는 감으로는요. 네. 아직 그 공공기관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녹아들어서 네. 과연 하나가 되었느냐. 아직 좀 겉도는 느낌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 분위기를 확실히 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구심력을 각 지방이 가지게 하려면 아무래도 주요 대기업의 헤드쿼터를 네. 지역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요청을 하거나 네.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의 부회장을 만나려면 대구에 가야 하고 네. 현대자동차의 회장을 만나려면
그 서울 양재동이 아니고 예. 뭐 당연히 울산에 가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네. 근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방에 투자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지방 본사 이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여쭤보시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순환이 시작되겠죠, 그죠? 문제는 그 계기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라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또 실제로 예를 들면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지방으로 가느냐 가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세제 혜택 끝나니까 바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예. 그 어떤 사례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주도로 갔던 네, 다음. 대기업이 하나 있었죠. 결국은 이제 세제 혜택 기간이 끝나니까 다 가버렸고 실제로는 전체가 옮긴 게 아니라 일부만 옮겨놓고 뭐 이렇게 하는 편법들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게 기업 도시를 만들어주자.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예를 들면 생산 부지, 예. 그다음에 지원 부지, 예. 예. 또 관련 기업들의 입주하는 뭐 공간, 또 뭐 예를 들면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시설 이런 거를 전부 기업 수에 맞춰서 권한을 예.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특정한 면적에 거기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예. 창업하고 할 수 있게. 수도권에 이렇게 하면 특혜가 될 텐데 그렇죠. 지방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특혜 줬다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좀 찾아보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는 생각이 좀 예. 들긴 하네요. 예. 이재명 후보자님께서는 그 지방정부의 수장답게 네. 아주 그 작지만 아주 확실한 행보, 소위 소확행, 네. 이재명 심기 같은 좋은 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불균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불균형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네.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 모르냐 하면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 데이터가 없나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지리정보 시스템 기가 막힙니다. 네. 통계정보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각자 따로 놉니다. 왜 따로 노냐 하면요. 좌표가 주어지지 않아서 통계정보에 그걸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 91년에 미국 근무할 때 그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위지통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만큼 불균형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국가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그게 바로 소위 말해 위지통 빅데이터 네, 시스템을 갖춰야 돼. 그게 사회 인프라의 기본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 남북권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소확행이 아니고 지확행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방이 행복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이 행복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측면이 없진 않은데요. 예.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의 핵심은 경제거든요. 예. 먹고 사는 문제. 예. 저는 정치의 본령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그 주변으로 예를 들면 산업 정책도 있는 것이고 예. 예를 들면 행정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교육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별로 특성이 좀 있게 이제 산업들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이 곧 기회입니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보는 사람인데 언제나. 예. 만약에 안정적인 시기라면 산업을 재편하기도 어렵고 예. 특정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뭐 에너지 전환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 체제가 완전히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탈탄소 문제도 심각하고 이제 수소 중심 사회로 서서히 바뀌어 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차피 바뀌어야 되고 예. 그 변화를 다른 데보다 빨리 하고 예. 그 변화를 만들어낼 때 유동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예. 특정 지역에 대한 이런 배려들을 좀 더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기반 시설 구축이든 산업의 전환이든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이 결정적인 기회다. 그러니까 이번 다음 5년의 대통령 임기 안에 아마 국제 질서가 거의 재편될
될 텐데 예. 그 사이에 저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뭐 기업이 중심이고요, 산업,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정주 시설. 네. 네. 이게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걸 갖춰내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전했더니 그게 지역에 천착을 못하는 것 같더라. 예. 정착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예. 주말 되면 다 올라가 버리고 주중에는 그 본인만 와 있고 가족들은 안 오고 네. 집 했더니 투기해서 팔아먹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이나 되더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예. 해당 지역에서 교육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교육, 문화시설, 정주 여건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방에 살아도 삶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는 네. 정주 여건이 중요하기에 예. 이 국가 균형 발전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다 보니까 하실 말씀, 들으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생방송 중에 시간이 한정돼 있는 게 아쉽습니다. 이번엔 이어서 자치분권의 핵심, 지방 재정과 행정에 대한 대담을 이어갈 텐데요. 네, 이제부터는 네. 우리가 대담의 속도를 좀 더 아,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민기 교수님도 예, 시작해 예. 주실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지방을 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로 이제 경제나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방에 가보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셨을 때 또 광역을 하셨을 때 근데 이 두 개 다 부자 동네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산업이 기본적인 지역의 여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산업이 활성화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체장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권한들을 여전히 중앙에서 잡고 있는 것이죠. 뭐 저희 제주도에도 뭐 1년에 1,500만, 600만 명의 이렇게 관광객이 오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뭐 부담금을 만들어 보자 해도 단체장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도 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해보겠다 이런 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단일 국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정치적 수사 또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 자기결정권 이런 부분에서는 체감도가 아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초, 광역 이런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주민의 체감도, 효능감 이것을 어떻게 좀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1인당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1인당 그 소요 예산, 필요 경비 또 소요 예산이 얼마. 그리고 거기다 부족한 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 예. 그걸 넘어서면 지원을 안 해주는데 예, 예.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선다고 보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예, 예. 그게 정부의 내개라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럼 다른 지방은 그 소위 재정 자립도 이게 예. 25%밖에 안 된다. 그럼 예. 75%는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예. 75%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뜻이지 예, 예. 25%만 쓰고 산다는 뜻은 예, 아닌데 우리 국민들께서 성남시는 100%가 넘어? 그럼 그렇게 잘 살고 지방은 25%야. 그럼 4분의 1밖에 못 살아? 예.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은 가난한데 예. 지방 정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기준을 다 맞춰 채워주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지방이 문제가 되냐면 75%를 채워줄 때 예. 뭔 조건을 그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예, 예. 자율적으로 그 돈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뭔 보조금이니 해가지고 반드시 다리를 놔라. 예, 예. 또 뭐 해가지고 이건 반드시 이 돈에 써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예. 그 자율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지방자치를 현재 상태로라도 자율성만 올려주더라도 예, 예. 매우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제가 예, 보기에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심지어 뭐 지금 어느 정도냐면 성남시가 자체 정부 지원 받지 않고 예, 예. 자체적인 예산으로 빚 갚아가면서 예, 있는 세금만으로 예. 저희는 세금을 더 거둘 권한이 없으니까요. 예.
있는 세금만으로 좀 뭐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어서 우리 산후조리 무상으로 좀 해주겠다. 예. 아이들 무상 교복 주겠다. 그거 뭐 한 번 해주면 어떠냐? 1년에 30만 원. 예. 예를 들면 무상급식 또는 뭐 그 유기농 급식 해주겠다 이러면 예. 정부가 못하게 막아요. 예. 승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협의를 승인권으로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는 우리는 협의 안 해줬으니 가지 마. 예. 그래서 제가 소송도 당하고 광화문까지 가서 농성하고 간 일이 그 일이었는데 이게 중앙정부의 이 장악 욕구가 제일 심각한 문제 같고요. 예. 그러니까 시 단체장조차도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주민들이 그러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냐? 예. 아니 단체장도 자기 뜻대로 못하는데 주민이 자기 뜻대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자립한다 또는 독립한다 또는 그 중간에 분권화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지방정부 안에서 과연 주민들이 그 지방행정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예. 이런 아주 뭐 토크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입도세 이런 거 또는 환경세, 환경부담금 이런 거 부과하려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례, 지금은 조례라고 부르는데 그 일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 법률, 예. 이렇게 지방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주고 예.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주민 뜻을 받아들여서 주민에게 유익한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조직도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좀 자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이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결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사실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자율성과 더불어서 그 예. 국세 지방세 부분도 그렇죠. 이제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해 대로 주시면, 네. 어떤 자치 법률이라는 것을 지방이 그러니까 조례 수준을 넘는 자치 법률을 그러니까 법률에 준하는 그런 권한이 만약에 지방에 부여가 된다면 성남시는 성남시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어떤 세목 개발도 할 수 네. 있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권한을 줘도 사실 어떤 지방은 세금을 부과할 그런 어떤 세원 자체가 없는 것들도 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제 국세 지방세 이야기하면서 뭐 8대 2다 뭐 지금 정부는 그래도 한 7대 3까지는 올리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한 73대 27 정도까지 올렸어요. 과연 이제 우리 그 지방 입장에서는 이것을 6대 4까지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6대 4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위임 사무까지 포함해서 예. 업무 처리량이 60%씩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은 중앙 정부가 70을 가지고 예. 지방 정부가 60% 넘게 일을 하니까 결국 그 30%와 60%의 차이를 예. 정부가 온갖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금을 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보조금 주죠. 그냥 이상하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제권을 조금 포기하고 예. 지방 정부를 믿고 예. 지방 정부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게 해주면 예.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시장 군수들 중에 물론 뭐 일부 부비한 사람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재선도 해야 되고 동네 소문 나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예. 중앙 관료들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예. 특히 중앙 정부의 위험성보다 저는 지방 정부의 위험성이 더 적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앙 정부는 상급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방 정부는 층층시합니다. 감사원, 국무총리실, 뭐 행안부, 예. 뭐 온갖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방이 훨씬 더 좀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집행되는 예산은 똑같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는 게 훨씬 돈 잘 예. 쓰는 길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조 교수님 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방 정부의 그 예산, 특히 복지 예산 관해서 늘 예산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좀 발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저희가 한번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 들어보셨죠? 네. 저희
제가 그 개발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근데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시대입니다. 네. 근데 그건 재미없어요. 역구독 좋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구독을 하면 돈을 내야 되죠. 네. 역구독을 하면은 돈을 받는 겁니다. 아, 네. 네. 돈을 받고 구독을 하는. 그게 아, 뭐하고 매치가 되나 하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농어촌 네. 기본소득 개념하고 같이 아, 매치가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농촌에 있는 빈집과 농지를 구독을 하면 그러니까 역구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가서 살고 집을 농사를 지으면 돈을 받는 거예요.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네. 물론 공짜로 돈도 받으면서 살고 돈도 받으면서 농사 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역구독 창취업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게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 그냥 창업이나 취업을 하면은 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다 창업을 할 수 있게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면 어차피 기본소득 지원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디지털 격차가 워낙 크게 나니까. 그래서 역구독 창취업, 취업을 하면은 소득 향상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그 지원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는.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역구독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이야기고 하면 결국은 묶여있는 부동산에 있는 돈을 풀어서 쓰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걸 풀어 쓰면은 사실 제가 이제 사회자님 계속 이제 압박을 주시니까 죄송합니다. 부동산이란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네. 겁니다. 네. 반동산 혹은 동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급은 부동산이 틀림없습니다. 집을 땅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수요는 동산입니다. 수요는 어디든지 돈이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 문제나 안 풀린 이유가 바로 부동산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동산 혹은 그걸 제가 이제 동산화 시켜갖고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평생주택이라는 그게 97년도에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네. 그게 뭐가 하면 조당하고 역조당 붙이면은 평생 동안 안전하게 소유권이 보장되면서 돈이 필요하면 넣고 좀 돈이 남으면 넣고 좋은 아이디어가 남으면 빼고 이랬으면 그래서 정부가 그걸 보장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뭐 하여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매칭 펀드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정부의 사업이 굉장히 힘들 텐데 실제로 지방 정부에서 하면서 제일 그 어려운 부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죠. 저희는 가능하면 득표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나쁜 게 아니고요. 예, 예. 이게 대의제에서 그 재신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동인이에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장이나 단체장은 지배자가 아니고 모습이다, 일꾼이다. 4년 계약직 모습이죠, 일꾼이잖아요. 예, 예. 그 잘해야 다음에 또 인정받고 네, 네. 또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 동네 다니면서도 손가락질 안 당해야 되고 예, 예. 그래서 잘하고 싶어 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패한 일부를 빼고는. 근데 잘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하게 하는 구조들이 있죠. 예. 잘 못하게. 예를 들면 저는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걸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 동네 우리 이 동네에서 이거 합시다 이런 거 제안을 하면 그 중에서 일정액 정해가지고 예. 그거 다 채택해 주면 되잖아요. 예, 예. 공무원들이 머리 짜가지고 하는 일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일하고 비교를 한다면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예. 뭐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막 머리 짜낼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율성이 좀 강화되면은 훨씬 주민들한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예. 재원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예. 자율성이 높은 자치단체니까 돈을 많이 만들어내면 좋은 데 많이 쓸 수 있고 예. 예. 즉 주민들한테 호감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예.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밀린 세금을 되게 잘 안 받아요. 그냥 통지서만 보내고 말아요. 예. 제가 그걸 받으러 부산에까지 일부러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서 내보낸 일이 있어요. 예. 그 자동차세 떼먹고 간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다. 많이 그랬더니 모였나요? 그걸 시작했더니 연간 첫 해에 1,000억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 경기도에서는 제가 3년 약간 남짓인데 2조 원을 더 추가 징수했어요. 예. 이게
안 내던 세금. 예. 근데 그걸 얼마든지 쓸 수 뭐 있잖아요. 잡두리 세금을 다 모은 거예요. 그렇죠. 뭐 떼먹고 가는 거 뒤져보면 뭐 저 금고에서 금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가상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막 수십억 되는 거 저희 압수하고 예. 새로운 기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재원이 좀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있는 지출을 줄여서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데 제가 이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농담으로 자주 강연 때 한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면 교복 하는데 한 30억 들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새로 만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관리가 엉터리 같아요. 예. 가로등. 이게 매년 단가 계약해가지고 일정액을 정해놓고 예. 고장 나면은 이제 그 고치거나 예. 보수를 하는데 희한하게 다 써요. 30억을 다. 이게 똑같이 써 그래서 매년. 예. 그럼 항상 이상하다. 고장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3개구청의 과장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부터 20%씩 일괄 삭감한다. 예. 그리고 셋이서 경쟁을 해봐가지고 네. 그 부족하면 추경으로 예, 예. 채워줄 테니까 일단 80%까지 써봐라 예. 라고 깎았는데 그게 70억이에요. 예. 예. 3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다음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부족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가로등도 시장이 예산을 깎으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고장이 덜 나는구나. 예. 이게 뭐냐면 예. 불필요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쳐 쓰기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자율성을 넓혀주고 단체장들로 하여금 이제 시민들 주민들한테 이렇게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예. 이런 노력들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좀 믿고 예. 일은 자기가 다 시키지 말고 책임 있게 맡기고 그러면 훨씬 성과가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음. 공직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직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국민이 맡긴 모든 권력을 실제로 다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국가 주권을 음. 위임받아 가지고 또는 지시를 받아서 다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할 경우하고 복지부동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뇌물 주고 승진하는 상태하고는 예. 정말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공직자들한테 권한도 주고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책임도 정확하게 부과하고 네. 예. 신상필벌하고 잘하면 진짜 승진시켜주고 못하면 혼내고 다른 부탁하지 않고 이러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예. 제가 성남시장에 불과한데 예. 전국적으로 평가받는 그 단체장이 된 이유는 예.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제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도 제가 1년 지나니까 전국에서 1등 평가를 받게 됐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권한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부여하고 재량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상필벌하면 정말 잘한다. 그 지방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국가 주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은 지도자의 능력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런 거죠. 그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 똑같은 사람이 네. 뭐예요? 예. 간신 좋아하면 간신 모이고요. 예. 중심 좋아하면 중심 모이고. 네. 예, 뭐 술 먹는 거 좋아하면 술 먹는 사람 모이고 그럽니다. 질문할 기회가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올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 후보님 내신 공약 중에 예. 공공극장의 제작 극장화 네, 아주 네. 재밌게 네. 보았는데요. 이 BTS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수입을 우리 국가에다가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문화예술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계도 중앙 집권이 굉장히 심한 것 네. 같습니다. 예. 저는 공공극장의 제작 극장화가 문화예술의 자치분권을 네. 시작하는 하나의 문화공간. 그 실마리로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자치분권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 김구 선생이 그 정말 문화 강국을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일본에서 그 해방돼 가지고 문화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렇죠.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가 높은 나라,
이런 나라 만들고 싶다. 그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일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K 문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지금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 예. 그게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 광고로 막 수없이 막 뭐 수억 달러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예. 그냥 BTS 한번 한국 한국 좋아 이걸로 엄청난 이 기업들의 수출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소위 문화산업 예.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이 문화산업도 하나의 아주 핵심 미래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뿌리를 키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소수의 기업들에게 지금 다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시나리오 작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예. 시나리오 작가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나 봤더니 전부 기업에 도제화돼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다 이렇게 그 외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 작가 양성 하우스 뭐 이런 걸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예.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역량의 잔뿌리, 예. 1차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한다든지 예. 시나리오가 좋으면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해주는 걸 경기도 또 성남시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문화계 요구가 그 공연장에서는 전부 다 외부 공연 대관만 하지 않냐. 네. 그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라. 예. 그래야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기회를 갖는다. 예. 근데 어디 전부 다 외부에다가 대관만 해주니까 기업들이 다 만든 그러니까 상업화된 문화예술 작품만 들어온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급만 들어가게 그렇죠. 됩니다. 예, 네. 그것만. 예, 전국의 다양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게 막 전국 순회 공연하고 이러니까 지역 문화나 아니면 다양한 문화들이 생산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나름 아주 복잡한 생각 끝에 만든 그 문화 분권화, 문화 자치화의 일부이긴 합니다. 네. 그 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이 자치 분권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지방에 살고 계신 그 지역의 지역민들도 오늘 이 후보님께 궁금하신 점 또 바라고 싶은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목소리를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근거 조항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3,500개 지자체 중 1,000개 이상의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인데 모법도 없이 특별국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고 결정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참다운 주인이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헌재 판결로 인해서 2021년 1월부터 충북 옥천, 충남 서천, 경북 청도, 강원 정선 등 전국 14개 농촌지역 도의원 선거구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존 인구 상하한 편차를 60%에서 50%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농촌 선거구는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농어촌 특례 조항을 적용해서 최소한 농촌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농교류 같은 지역 간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지역 소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현재 존재하는 안전분과, 교육분과, 복지분과 등 외에 지역 교류분과 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역 소멸화 방지에 도시와 지역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도시에서 보조금에만 기대는 재생사업을 지속했을 경우 보조금 종료 이후에는 더 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나 창의적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기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뒤집어서 지방 도시에서도 폼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도 부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하고도 아주 촘촘한 희망, 바람, 요구들을 들으셨는데요. 네. 이 간절한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주민자치회 활성화 또는 법제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동별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좀 이렇게 법정화하자, 그리고 자율성을 좀 강화하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자기가 이제 임명 권한을 좀 일부 포기하고 예산도 해당 지역에서 정할 수 있게 좀 배려하고 해서 이제 임의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도의원 선거구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인구 기준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렇다 인구 하한을 없애면은 너무 선거구가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농촌에 아예 도의원 선거가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몇 개군을 합쳐서 하나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정말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농촌 회복, 저희가 뭐 농촌 기본소득 제안을 한 것도 사실 그 측면인데 농촌의 인구가 다시 늘어나도록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계속 단기 대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저는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인적 대표성만 있는 거잖아요. 인구, 오로지 인구. 근데 원래 정치에서는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거든. 미국의 상원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꼭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좀 그런 예외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는 대책이 없어서 다시 저 지방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간은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와 있지만 그 후에는 정말 생존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런 점도 사실 좀 추가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도중에 중단이 돼가지고 대책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상을 많이 예산에 한정이 있다면 대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줄여서 길게 하는 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 개개인의 그 바람에 대한 또 간략하지만 또 핵심적인 답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대선 후보에게 지방자치를 묻고 있는 이 시간, 이제 주제를 좀 바꾸어서요. 자치 분권과 헌법과 제도에 관한 대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국훈 교수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 교수인데요. 그러시군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치고 나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헌법 개정을 할 기회를 좀 놓친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끝에 그렇지만 기본권 중에 상당히 합의가 수준이 높은 거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현재 헌법의 제8장 지방자치 조항이 아주 좀 불비하기 때문에 일부를 좀 손을 보아서 그렇게 이 원포인트 개헌하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곧 그 후보자들과 또 토론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범위에서라도 자기 정부의 임기 안에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 개정 정도는 추진해 보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시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쭙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4명의 후보가 얘기해야 될 주제가 너무 많아서 그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7년에 만든 이 헌법이 대한민국에 옷이라면 너무 유행도 늦었고 너무 낡았고 몸에도 안 맞는다. 그중에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양당 체제, 거대 양당 독점 체제가 돼가지고요. 정치를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둘밖에 없으니까 상대가 실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상대를 못하게 하는 게 실력이에요. 정치의 목적이 상대를 일 못하게 만들어서 실패시키면 나한테 기회가 와요. 이 체제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다 일종의 다당 체제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체제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거는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예. 이게 게임의 룰이라서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제 합의 가능한 것들은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예. 이 정말 심각한데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또는 뭐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에 넣자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얘기했던 거죠. 모든 후보가 뭐 제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기본 인권의 강화, 예. 특히 경제적 기본권 강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좀 새로운 유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거기다 지방자치 강화 이것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또 권력 문제를 뺀 나머지 합의 가능한 것들은 그냥 총선 때, 예. 지방선거 때, 또 대통령 선거 때 예. 조금씩 고쳐가는 거죠. 미국 방식으로. 예.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단 2개의 줄만 있어서 정말 부실한 그 지방 정부에 관한 헌법 조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거 좀 빼자. 예. 그래도 하나의 주민들이 만드는 하나의 정부인데 예.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은 이 법을 만들 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지방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는 했다고 봐요. 뭐 그런 건 좀 시정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네. 민기 교수님. 예, 뭐 이제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앞으로의 이제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라는 게 큰 축입니다. 근데 지방이라는 것은 중앙 집권과 달리 어떤 획일화, 보편성 이런 게 아니고 지방 나름의 어떤 특례, 네. 특별성, 다양성 이걸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시게 되면 그런 지방마다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차등적 분권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뭐 여러 이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분권화도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저는 지방자치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핵심 가치인데 이 다양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예. 아니 지방자치도 일률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일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죠. 근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이라면 그거는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지방정부의 개성과 특성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을 이제 다 겪었고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이제 국정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이면서 한 일이 어떤 거냐면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최하 70% 이상. 근데 그 이하로 예를 들면 지방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면 지원 금액을 30% 내지 50%. 대신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선택하기 해놨죠.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성 청소년 그 생리대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여주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 좋은 정책이에요. 그다음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강장이 적절치 않아서 하고 싶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하면은 지원해준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게 지금 한 절반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책 중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지방 정부에 기본적으로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상당에게 부담을 해야 된다면 지방 정부의 선택권을 주자. 그러니까 무슨 군은 하는데 옆 군이 안 하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다른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옆에서는 왜 경로수당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우리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쓰든지 그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야지 왜 옆집하고 옆 동네 우리 동네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예를 들어 앞으로 분권화를 하더라도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분권화를 해가는 게 맞겠다. 원하는 것은 좀 빨리. 자율적으로 내가 이미 내 자원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원 없이 하겠다면 자율권 최대한 올려주자. 뭐 거기다 왜 통제를 합니까? 돈도 안 주면서. 근데 자율권이 좀
자율성이 좀 약한 곳은 지원을 해줄 때 거긴 어쨌든 그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뭐 그런 거 좀 나눠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단계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 차등적 분권에 대한 개념까지 그렇죠. 오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율형 이제 지방 정부 또 자립 지원형 지방 정부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자, 오늘 이 7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질 만큼 지방 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재정과 행정, 또 헌법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비전과 공약을 점검해 봤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벌써 특히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의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힘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위로나 힘이 되는 말씀도 같이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역의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자체의 문제고 그 중에서도 청년들은 청년 자체의 문제를 대해서 이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같이 계신 우리 패널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고도 성장 시대에 정말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이제 성취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저희가 좀 방치했고 그 공정성을 방치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공정, 불평등, 격차가 사실은 이제 효율을 떨어뜨려서 저성장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성장은 결국 기회 부족을 말했고 이제 부족한 기회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갈등하고 또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갈등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지방이 점차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의 과제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다시 이끌어내려면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 성장 결과물의 공정한 배분이 더 중요하고 IMF나 국제경제기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성장의 기회,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즉 포용 성장이 유일한 지속 성장의 길이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 공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지방과 수도권의 공정한 성장이기도 할 테고 또 세대별로도 예를 들면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게 우리나라 이상한 현실인데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지방도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각 지방 도시들도 국제 경쟁이 가능한 그런 합리적인 사회로 또 다시 성장 발전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다음 정부의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정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이냐, 또 어디를 더 중시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정치 지도자, 국가 최고 책임자의 용기와 결단, 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다음에 비전과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국민을 믿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성장의 길을 찾아낸다면 저는 우리가 이번 세계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다. 리더의 무능은 재앙을 초래한다라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능한 리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성남시, 경기도를 이끌어오면서 작은 도구로 큰 성과를 내서 이 자리까지 우리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검증된 실적, 실력으로 우리 다음 미래를 잘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좋은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 지역이 제각기 다 같이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자치분권이 어떤 모습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연일 바쁘신 대선 행보 중에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뜨거운 논의 이어주신 세 분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지방자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새 시대에 자치와 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